자, 이어서 시행령, 시행 규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법률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하위 규범인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제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률은 사실은 상당히 크게 개념을 규정하는 형태로 이렇게 제정이 되잖아요. 뭐뭘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근데 이제 그것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누가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을 이렇게 우리는 명령이라고 하는데, 명령이나 시행 규칙이라고 하는데, 명령은 법률의 하위 규범인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고용보험 제8조에 보면 이 법은 이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렇게 적용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죠. 다만 산업별로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적용 사업장, 제외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이렇게 제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법에 있어서 사무의 능률적인 배분을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무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진행되도록 법률도 이와 비슷하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입법 부분만 이제 너무 크게 많이 세부적으로 해놓으면 사실 이제 사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을 제정할 때는 크게는 이제 입법과 그다음에 법률과 하위 규범인 시행과 시행 규칙들을 만들어서 사무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능률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은 대강만을 정하고 그리고 세부적 규칙의 규정에 의해서 또는 이제 명령에 위임하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명령을 위임명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을 위임명령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집행명령이라고 해서 상위법에서 필요한 사항을 집행권자, 행정부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규정하는 집행명령을 만들어 놓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 동의를 거친다, 안 거친다? 국회의 의견을 거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제청으로 이 명령이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해요. 그 중에 이제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고 얘기해요. 헌법 제75조에서 대통령령은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이런 시행규칙은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이 명령하는 것을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시행령을 만들고 국무총리나 행정각부 부처의 장은 그 장의 명령은 시행규칙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명령에도 누가 명령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명령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이 왜 중요한지를 좀 볼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고시하거나 또는 그 행정부처에서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고시를 하게 되면 이게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법률 안에서 물론 이제 정하는 거겠지만 그게 효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들의 중요한 결정사항이 기준을 명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은 대강만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일종의 이제 명령에 위임을 하고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령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르는 국민들이 모르는 시행 규칙들, 시행령들이 막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복지에서는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치는 법률과는 달리 명령은 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부에서 자의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관심과 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부 내에서 제정되어 시행되는 내규나 지침, 고시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조례와 규칙을 좀 살펴볼게요. 조례는 누가 만든다고 그랬어? 조례는 만드는 주체가 지방의회예요.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만드는 자치법규를 조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명령하는 것을 규칙이라고 합니다. 행정구청의 군수가 규칙을 일종의 이제 규칙을 만들면 이건 규칙이 되는 거고, 군의회에서 만든 것은 자치법규가 되겠죠. 이 자치법규는 조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지방자치법 제22조예요.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상위법인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의 질서를 위배해서는 안 되지만, 법의 질서, 당연히 상위법의 법의 질서를 위배하면 안 되겠죠? 안 되지만 주민의 권한이나 이익 확대에 대한 내용은 입법이 가능하다. 다시 얘기하면 복지 관련된 법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만든다고 해서 다 통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보장분쟁조정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복지법들을 그 분쟁조정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물론 이제 헌법적인 조직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승인을 받지 않으면 이제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복지법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게 해놨어요. 거치게 해놨는데 만약 이것을 듣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삭감한다든지 이런 이제 불이익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도 많이 그렇긴 했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겠다. 뭐 이렇게 이제 선심성 공약 같은 것들을 많이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 표를 얻기 위해서 막 선심성 공약들을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정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100만 원 한 달에 준다고 하면 선심성인지 잘 모르겠지만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지만 여하튼데 재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복지재정을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자, 조례 제정의 중요성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공간적으로는 해당 지자체 관할 지역에서만 효력이 발휘해요. 그러니까 지역을 넘어서서는 효력이 발휘되지 않겠죠. 그리고
국가의 질서와 모순되거나 위배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위배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만들거나 전국 단위 법률을 해석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서 지원하는 조례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조례 중에서 제주도 4.3 항쟁들이 지금 이제 입법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4.3을 휴일로 지정을 했어요. 이제 이 영상 같은 거는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조례가 중요한 이유는 전국 단위 법률보다는 해당 지역에 특정한 이슈들이 있어요. 그런 이슈에서 주민의 권한이나 이익을 더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우리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줘야 돼요. 특히 이제 요즘 지자체마다 이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라든지 이거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런 이제 조례들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복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법률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 자, 조례 제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22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회에서 제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해서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또는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법에 그런 사안들이 없으면 이런 것들은 제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법률이 위임하지 않아도 주민의 권한이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은 입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서울시에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정노동 종사자들에 대한 권리보호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그것이 통과가 되고 그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일종의 이제 토대가 되는 이런 사안들도 있었습니다. 자, 국제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법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헌법 제6조 1항에서 명시를 하고 있어요. 자, 단 조건들이 있어요.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에 의해서 체결되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규범으로 대다수 국가가 승인하고 있는 법, 국제인권규약이라든지 유엔 헌장 같은 것들을 얘기하겠죠. 이런 것들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에 보면 여기서는 이제 이런 조항도 있어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상호주의 원칙이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이 산재보험이 외국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태국의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우리나라 그 보험에서 적용이 되려면 우리나라 근로자가 태국에서 근로했을 때 그 나라의 보험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우리나라에 근로한 태국의 근로자를 우리나라 의료보험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주의 원칙이라는 것은 상대방 국가도 그것을 인정해주고 우리나라 국가도 그 상대방 국가의 국민들을 인정해 줬을 때
서로가 이것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협정을 맺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최근 노동력의 국가 간 이동이 되게 활발해지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연금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건강보험이라든지 실업급여 관련된 사회보험 영역에서 국가 간의 상호보장 협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요즘 이제 외국인 노동자의 실업급여 문제들이 굉장히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 국가에서도 우리나라 근로자가 같은 동일한 혜택을 얻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선진국과 일종의 이제 소득이 낮은 국가들 간에 일하는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아주 형평성에 맞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상호주의 원칙은 같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국가가 협의해서 사회보장 협정을 이렇게 맺으면 이런 이제 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 실업급여 같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는 국제 조약을 보면요, 세계 인권선언 1948년 제3차 총회에서 보편적으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동영상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인권선언의 영상들을 우리 교재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그 QR코드로 들어가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제인권규약 AB에서도 보면 A규약,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B규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들이 있고, 우리나라는 이 AB 규약을 1940년 4월 달에 기준을 해서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노동기구 ILO, 많이 들어보셨죠? 세계적으로 사회보장과 인권보장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노동자의 노동 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서 설치한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ILO 역할이 매우 커졌는데요.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에서도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ILO에서 추진한 각종 중요한 조약이나 공고를 개별 국가에서 비준하게 되면 국내 법화를 통해서 사회복지법과 행정체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이제 ILO에서 공고, 우리나라 노동법의 문제점을 공고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뉴스에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렇게 공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ILO의 국제노동기구의 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ILO의 대표적인 조약을 보면 사회보장 최저기준 조약이 있고요. 사회보장 최저기준선을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모성보호조약, 산업재 질병급여에 관한 조약, 의료급여에 관한 조약들을 ILO에서 발표를 했고, 이것을 이제 많은 국가에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유엔 아동권리 협약이라고 최근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영향을 준 조약 중에 하나인데요. 아동이 스스로 자기 주장을 완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죠?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도 없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다는 조약이에요. 그래서 당사국이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행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규정한 국제적인 조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1989년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유엔 아동권리 협약이 채택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협약에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치들이 포함된 조항들이 신설되어서
2000년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장애인의 직업지원 및 고용에 관한 협약도 있어요. 장애인 직업지원 및 고용에 대한 협약. 이것도 이제 AU에 대해서 이제 장애인들에 대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제 그 발의를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래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지원법을 2000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0년 1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됩니다. 이제 일종의 이제 직업에 대한 재활, 장애인 재활이라는 부분들이 좀 강조되어서 이런 법률이 개정된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크게는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에 대한 개념 정의, 그리고 수직적 체계에 따른 법의 위치나 특징들을 이렇게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은 인간의 인권과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법으로, 헌법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법률은 수직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헌법에서부터 시작해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이렇게 쭉 수직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들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은 이런 법률을 총칭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양한 법률들 중에서 특히 이제 국제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국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세부적인 노동법이라든지 또는 사회보험법들은 상호 효율성의 원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좀 풀어보면요. 우리나라 헌법에서 사회복지의 가장 상위 조항인 제34조 제1항 무슨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항에서 어떤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얘기했죠. 인간다운 생활. 그것을 다시 얘기하면 인권에 대한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나라 헌법에서 복지국가의 경제 원칙을 규정한 부분은 제 몇 조일까요? 제 몇 조? 우리나라 헌법에서 복지국가의 경제 원칙을 규정한 부분은 제 119조, 119조다. 자, 대통령 명령은 시행령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총리 및 각부 장관의 명령은 시행 규칙이라고 했죠. 시행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회복지법 중에서 땡땡땡은 전국 단위 법률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권한이나 이익을 더 확대시킬 수 있다. 이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사회복지법 중 조례는 전국 단위 법률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권한이나 이익을 더 확대시킬 수 있다고 했죠.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이죠. 자, 5번. 사회보장에 관한 한국과 외국과의 조약은
무슨 주의 원칙에 따른다? 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는 거죠. 자, 다음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에 많은 영향을 준 국제기구는 뭐였다? ILO 국제노동기구였죠.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헌법 개정안, 헌법 자체를 개정하려면 국회 제적의원의 몇 퍼센트? 또는 대통령이 발의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 개정을 발의하는 두 주체가 있었죠. 국회와 대통령. 근데 국회는 제적의원의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로 제한된다고 했죠. 자, 의회에서 만드는 자치법규가 조례, 그리고 땡땡땡은 지방자치단체 사항의 명령이다. 이 땡땡땡은 뭘까요? 명령? 명령은 아니죠? 규칙이죠, 규칙.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입니다. 시행령은? 시행령은 대통령 명령이죠. 자, 마지막 땡땡땡이 발효됨에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치가 포함되는 조항들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2000년 아동복지법이 전부 개정되었다. 여기서 땡땡땡 무엇일까요? 국제기구에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발효됨에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치가 포함돼요.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죠.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오늘 학습봤던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